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아덱스 2023이 열렸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신무기가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기술이 진짜로 등장해서 저는 지금 상당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기술 자체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로서도 어려운 개념이라 일부러 설명을 피했던 개념인데 이번에 이 새로운 기술이 포함된 신무기들이 두 가지나 등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아덱스 2023에서 공개되기 전에 이미 2023년 첨단국 반산업전에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그러니 저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여러분이 잘 따라올지도 걱정이어서 아예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기술이 뭐냐? 그건 폭발반응장갑 미기폭식 성구탄두를 갖는 이중탄두라는 기술입니다. 과거에 한화에서 대전차 로켓을 개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한화의 대전차 로켓은 실패작이었습니다. 한화의 대전차 로켓이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통력 부족입니다. 우리 군은 대전차 로켓에 700mm 이상의 관통력을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직경 대비 9배의 관통력을 가진 구리 라이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한화는 군이 요구한 700mm의 관통력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 결과 한화가 개발한 대전차 로켓은 관통력이 700mm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응장갑을 관통하기 위한 성구탄두 때문이었죠. 요즘 대전차 무기들에는 반응장갑을 기폭시키기 위한 성구탄두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도 성구탄두가 있고 당연히 한화도 대전차 로켓에 성구탄두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의 대전차 로켓은 이 성구탄두가 기폭할 때 주탄두의 메탈제트의 직진성을 방해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탄두의 관통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통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현공대전차 미사일도 성구탄두가 주탄두의 관통력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현공은 성구탄두가 주탄두의 관통력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구탄두의 위치가 미사일의 중심축에서 약간 옆으로 치우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탄두가 기폭할 때 주탄두의 관통력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한화의 대전차 로켓도 그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전차 로켓은 현공 대전차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구탄두를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설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화의 대전차 로켓은 최종적으로 관통력 700mm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구탄두, 그러니까 반응장갑 대응 수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를 비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현공대전차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는 성구탄두 자체도 고작해야 1세대 반응장갑이나 대응할 수 있는 성구탄두이지 2세대 이상의 반응장갑은 대응 못하는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제블린은 2세대 반응장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성구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려면 우선 반응장갑의 발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공대전차 미사일이 대응 가능한 1세대 반응장갑의 대표주자는 러시아의 콘탁트1입니다. 콘탁트1은 단순한 폭발성 반응장갑으로 성형작약탄이 충돌해 오면 단순하게 폭약을 폭발시켜서 성형작약탄의 관통 능력을 떨어뜨리는 물건입니다. 우리의 현공은 바로 이 녀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세대 반응장갑은 어떠할까요? 2세대 반응장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형작약탄은 물론 운동에너지탄, 그러니까 전차에서 발사되는 날개 안정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러시아의 콘탁트5이고 이 콘탁트5는 우리나라가 보유했던 T-80 유전차에도 장착되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던 물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흑표 등에 장착하고 있는 반응장갑의 기술적 토대가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떤 특징으로 성구탄두를 무력화시키고 운동에너지탄에 대한 방어력을 가질까요? 그건 중금속 비행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2세대 반응장갑은 단순하게 폭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중금속의 고강도 방탄판을 가지고 있고 반응장갑이 폭발할 때 이 중금속 비행판을 밀어내면서 운동에너지탄두와 성구탄두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이 반응장갑은 무거운 중금속 비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장갑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2세대 반응장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의 DM-53 날개 안정철갑탄이나 미국의 제블린 같은 무기들입니다. 우선 DM-53탄 같은 경우는 전방에 가벼운 금속으로 제작된 돌출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다란 돌출물이 뒤쪽에 있는 텅스텐 관통자가 진입하기 전에 앞서서 반응장갑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가진 무기들은 비단 현공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2세대 이상의 반응장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흑표전차의 K279탄의 셀프 샤프닝 기술은 이 2세대 반응 장갑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균일 아변강에 대한 관통력이라면 독일의 DM53이나 우리나라 흑표의 K279탄이나 비슷한 700mm급 관통력을 가지지만 만일적 전차가 2세대 이상의 반응 장갑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의 DM53이 더 뛰어난 관통력을 가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블린과 현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대 이상의 반응 장갑을 가진 상대에게는 제블린이 현궁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집니다. 그럼 제블린은 2세대 반응 장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블린은 몰리브덴 성구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한 구리라이너는 직경 대비 9배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보다 더 뛰어난 관통력을 가진 물질이 없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도 일종의 연질 금속으로 현재 확실히 알려진 것만 해도 직경 대비 12배의 관통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공개되어 있는 게 12배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건 14배도 더 능가하는 관통력을 가진 몰리브덴 라이너를 개발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대전차 미사일에 몰리브덴을 사용하지 않고 구리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건 몰리브덴이 가공하기 힘들고 고가의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량으로 구하기 힘든 희귀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대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블린은 성구탄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블린도 주탄두는 구리입니다. 그러나 제블린의 성구탄두는 몰리브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블린은 성구탄두에 왜 몰리브덴을 사용할까요? 제블린이 성구탄두에 몰리브덴을 사용하는 이유는 관통력 때문은 아니고요. 메탈제트의 속도 때문입니다. 몰리브덴은 특성상 금속의 비중 때문에 구리로 만들어진 라이너에 비해서 메탈제트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2세대 반응 장갑인 콘탁트5 같은 반응 장갑은 바로 구리 라이너의 메탈제트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중금속 비행판이 폭발에 의해서 밀려나오는 속도도 구리 라이너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의 성구탄두는 몰리브덴으로 만들어져서 구리 라이너보다 메탈제트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중금속 비행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관통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블린의 성구탄두는 2세대 반응 장갑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궁은 어떨까요? 우리 현궁의 성구탄두는 그냥 구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폭발성 1세대 반응 장갑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2세대 반응 장갑에는 대응하는 게 힘듭니다. 그럼 우리 현궁은 2세대 반응 장갑을 가지고 있는 전차는 관통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관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관통할 수 있기에 현궁은 성구탄두에 구리를 그냥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궁은 적 전차의 정면이 아닌 상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적 전차가 상부에 2세대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다고 해도 충분히 관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블린은 왜 저런 고가의 금속을 사용한 성구탄두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적 전차가 너무 가까우면 상부 공격이 힘들고 그때는 직사로 사격해야 하는데 이때 적이 2세대 이상의 반응 장갑을 가지고 있을 때를 대비한 겁니다. 그럼 우리 현궁은 이럴 때 어찌 되는 거냐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제블린에 비해서 관통력이 저하되어서 적 전차의 전면을 관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나 현재 성구탄두에 몰리브덴을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뺀 다른 나라들도 성구탄두에 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우리 대전차 무기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주력 대전차 무기들은 전부 다 2세대 이상의 반응 장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무기를 수출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에게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이걸 문제로 삼겠죠. 그리고 더욱더 어차피 독일의 DM53이나 미국의 제블린도 2세대 반응 장갑까지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이 무기들도 러시아의 3세대 반응 장갑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3세대 반응 장갑으로는 S-23 렐리트가 있죠. 이 렐리트는 이중형 반응 장갑으로 바로 독일의 DM53이나 미국의 제블린 등 2세대 반응 장갑에 대응이 가능한 무기에도 대응이 가능하게끔 개발된 반응 장갑입니다. 이 렐리트는 말 그대로 이중 반응 장갑인데요. 적 성구탄두에 대응해서 1차로 기폭하는 기폭층이 있고 그 다음에 본탄두에 기폭하는 2차 기폭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블린의 성구탄두나 DM53의 알루미늄 캡 등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렐리트의 위력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왕 2세대 이상의 반응 장갑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이상은 2세대가 아닌 3세대 반응 장갑에도 대응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기폭식 성구탄두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러시아의 최신 반응 장갑들에 대해서 성구탄두와 주탄두를 최적의 시점에 기폭시키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구탄두와 주탄두를 최적의 시점에 기폭시킨다고 해도
러시아의 렐리트 같은 이중층 반응장갑에는 대응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개발된 게 아예 반응장갑이 기폭되지 않고 관통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폭발반응장갑 미기폭식 성구탄두를 갖는 이중탄두라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되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미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의 특허 신청을 끝낸 상태이고, 이번에 이 기술을 바로 풍산이 들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 아덱스 2023에 풍산이 새로운 대전차 로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던 건 한화이고, 결론은 풍산은 한화와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풍산이 들고 나온 대전차 로켓에 이미기폭식 성구탄두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풍산은 주탄두 관통력 극대화를 위한 반응장갑 무력화 이중성형 장약탄두 개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대전차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적용된 미기폭식 성구탄두 기술이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EFP 자기 단조탄을 이용해서 반응장갑을 기폭시키지 않고 관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상당히 교묘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반응장갑도 비활성 반응장갑이라고 해서 둔감화약을 활용한 반응장갑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2세대 이상의 반응장갑들은 기본적으로 둔감화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둔감화약이 아닌 1세대 반응장갑도 둔감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장갑이 아예 둔감성이 없다면 소총탄에 의해서도 쉽게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응장갑은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모델이라도 어느 정도의 둔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기폭식 성구탄두는 이걸 노린 겁니다. 우리의 성구탄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린 속도의 EFP탄을 방출하게 됩니다. EFP탄이 뭔지는 아시죠? 자기 단조탄으로 공중에서 폭발해서 구리라이너를 방출해서 목표를 관통하는 물건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구탄두에서는 반응장갑이 기폭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아주 느린 EFP탄을 방출하게 되고, 이 EFP탄은 반응장갑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반응장갑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반응장갑은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멍만 뚫리게 되고, 그 구멍을 통해서 주관통탄이 침투를 해서 적의 주장갑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층 반응장갑인 렐릭트라고 해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고, 모든 종류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현존하는 성구탄두 중에 모든 종류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더욱더 이게 놀라운 게, 성구탄두에서 발사되는 EFP탄은 주탄두에 앞서서 1차적으로 적 장갑을 관통하는 것이기에 대전차 무기 자체의 관통력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풍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대전차 로켓은 반응장갑이 없는 상태에서는 1100mm를 관통할 수 있고, 반응장갑이 있을 때는 950mm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화가 만든 대전차 로켓은 700mm도 관통하지 못했었는데 엄청난 발전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풍산은 이 기술을 바로 LIG가 개발한 알테어 대전차 미사일에도 적용합니다. 알테어가 직경이 140mm로 직경 150mm인 한화의 천검보다 두께가 얇음에도 천검보다 더 높은 관통력인 1300mm의 관통력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기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기폭식 성구탄두는 적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주탄두에 앞서서 적 장갑을 1차적으로 관통해두는 이중탄두의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나와 있는 성형장약탄의 구리라이너는 직경 대비 9배를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성구탄두가 관통력을 보조해주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관통력이 9배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기술은 현존하는 3세대 반응장갑에도 대응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전차 무기의 관통력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고 대단한 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어려우리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지도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이 기술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이해하겠어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등장할 우리 대전차 무기들의 상식 밖의 관통력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대전차 무기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리라 봅니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3세대 반응장갑인 렐리트를 관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전 세계는 이 렐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기술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쓰다 보니 내용도 너무 어렵고 길기도 너무 기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